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원래 수능 날은 원래 추운 날인데 오늘 수능 안 치네요. 오늘 수능 치시는 분도 있는가 봐요, 학생들 중에. 아침에 뭐 휴대폰도 꺼놨다가 모르시고 가다가 다시 백하시더라고요. 자, 11월부터 강의를 들으시면요, 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빠지지 않고 수업 들으시면 합격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하다 보면요, 꼭 우리 강의를 잘 들으시다가 이제 봄이 오면은 5월 달에 장미꽃 구경하러 잘 빠지시고 산도 좀 가시고, 그리고 또 7, 8월 달 가면요, 또 이게 방학이 있습니다. 그 방학이 있다 보니까 또 휴가 기간 또 해서 공부 리듬을 또 잃어버려서 잘 빠지시고, 또 9월, 10월 가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또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7, 8, 9, 10 요 날 때가 제일 핵심인데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합격의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올해의 시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 교재 나가기 전에 올해 28회 시험 출제되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과 고려해서 우리 교재에 있어서 전 범위에 대해서 한번 경향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이 부동산 학을 배웁니다. 자, 이 부동산 학, 이 개론인데, 이 개론은 이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개괄적으로 여러분 소개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은 이게 학문이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이라든지 나머지 공법 이런 법은 다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 과목과 이 학개론은 과목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법 과목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법적인 마인드가 계신 분이 있어요. 법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법 아무리 몰라도 이 법이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재생산돼서 잘 이해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스쿨 같은 데 가면요, 법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거기 가더라도 이해가 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조문 들어가면 머리 아프신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이 학개론에 또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 손해에서 두뇌가 그거에 작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요 두 과목을 1차 과목인데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과 개론 과목에서 민법이 80점 맞고 개론을 40점 맞아도 합격을 해요. 80점, 40점 맞아도 더하면 60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개론을 80점 맞고 민법을 40점 맞아도 합격을 합니다. 하여튼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봤듯이 몇 점이 만점이에요? 80점이에요.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나 민법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은 공부 범위가 넓어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민법은 대학교에서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얼마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부동산 학개론이 우리 부동산 학과 4년 동안에 배우는 과목에 약 3년에 배워요. 3년 동안 배우는 과목을 여러분 2개월에 다 진도는 떼는데 2개월 동안 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여러분이 4개월 만에 합격했다. 웃기는 얘기야. 앞에 1년짜가 숨었어. 1년 4개월인지 2년 4개월인지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10년 만에 합격했어요, 이번은. 10년 만에. 그런 분도 있는데 4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분은 천재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학과 수석하신 분이 있거든요. 법학과 수석하신 분이 있는데, 예, 서울 4대 우리 스카이하고 하장돼서 거기서 이제 수석하신 분이에요. 예, 수석하신 분인데 한번 중개사 시험 취급했다가 한번 이제 했는데 그런 분은 좀 합격돼요. 그분은 이제 4개월 반 공부해서 1, 2차 다 합격을 했어요. 그건 왜 법적인 무슨 마인드가 돼 있잖아요. 뭐만 공부하면 돼요. 예? 개론하고 세법하고 이제 자기들의 공법이나 이제 몇 가지 중요 사항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8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 100점이 40문제가 100점이거든요. 이 40문제가 100점인데 80점을 맞으려면은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면 32문제를 맞춰야 몇 점이죠? 80점이에요. 32문제를 맞춰야 80점이니까 몇 개는 포기할 수 있다. 8문제는 어떻게 돼요? 포기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개론이든 민법이든 공부하다가 내 두뇌로는 절대 저거는 이해도 안 되고 암기하기도 귀찮다. 그러면은 이 8개 포함시키면 돼. 그 부분을. 그 부분 포함시켜서 어떻게 돼요? 교재 있으면 공부할 것 같으면 그 교재를 째버려. 그럼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그 부분은. 예? 그런 식으로 8개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공부하셔야 돼.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만점이 80점이라 생각해서 8개는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교재에서 한 70페이지를 배웠는데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거 틀려야죠. 70페이지를 왜 공부해? 한 문제 틀린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 한 20페이지에 3문제 나온다. 그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 경중을 좀 잘 따지고 우리가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80점 맞고 40점 맞겠다. 이런 건 좀 위험하죠. 80점 맞으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60점 맞겠다. 이것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으냐? 그 해에 문제가 내년 29회입니다. 여러분 29회 문제 어떻게 출제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60점 맞았는데 또 한 과목 55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도 골치 아파요. 이게 떨어질 확률이 많고, 맞으려면요 이런 게 좋아요. 민법을 70점 맞든지 개론을 50점 맞든지, 아니면 개론을 70, 50 이런 형태의 조합이 가장 좋아요. 예, 그래야 좀 안심하고 어느 정도 합격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기의 그 성향에 따라 70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70점 이상 맞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시험에 1차 시험이 쉬웠거든요. 원래 부동산 학교로 민법이 쉬웠어요. 부동산 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한 3, 4문제 쉬웠습니다. 계산 문제도 쉽게 나왔고. 상당히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1차 시험에, 2차 시험 말고 1차 시험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치시는 분이 있는데 1차 시험 20만 명을 치는데 여러분, 예? 1차 시험 20만 명을 치고 있는데 뭐 응시생 뭐 하고 또 그날 시험 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빼서 한 15만 명이 쳤는데 15만 명의 합격자가 몇 명이 되느냐? 여러분, 예? 12만 명이 떨어졌어요. 그거 왜 떨어지냐? 뭐 공부도 뭐 1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예? 뭐 학원 다니면서 떨어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동영상을 보고 떨어지면 이해가 되지만은, 예? 그런데 왜 떨어지냐 하니까 뭘 공부했어요? 60, 요걸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얄팍한 지식만 공부한 거예요. 뭐다? 시험에 어떻게 돼요? 60점 맞는 해서 동영상 보면 꽤 많거든요. 쉬운 것만 공부했는데 그 쉬운 게 시험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 시험 많이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돼요? 너무 어떻게 해요? 쉽게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여러분, 동영상은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강의한 걸 듣거든요. 학생들은. 어려운 거 안 들어. 왜? 머리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에 나오면은 거의 합격을 다 해야 돼요.
왜? 뭐 학원 합격률이 80%다 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 우선 잘 나오셨고 복습을 또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시겠다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차라로 보세요. 한번 토요일, 일요일에. 예? 그래서 진짜 공부는 1월 달 이후에 하시는 건데 11월, 12월은 용어에 귀에 익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도 용어 위주로 강의를 11월, 12월은 하고요. 항상 요 형태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을 보다 쉽게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학개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우선 이 학문은 우리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워낙 넓어요. 자, 여러분 3년 동안 배우는 걸 2개월 만에 배우려니까 범위가 워낙 넓은 것을 옛날 15회 시험 이전까지는 15회 이전까지는 범위가 없어요, 개론. 옛날에는 범위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올지 모르는 거야.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2회 시험이 부동산학개론 우리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12회입니다. 12회. 여러분 29회인데 12회 때가 왜 가장 어려웠느냐. 그때 부동산학개론 40문제 중에 한 5, 6문제 풀었더니 34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왜? 학원에서 강의 안 한 걸 나왔으니까. 날랐죠? 왜? 99% 개론 과락인데. 그럼 학원에서 강의를 왜 안 해주냐? 예? 저희들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포인트를 보고 이런 형태로 출제된다 하는데, 그 학원에서는요, 그런 걸 강의를 안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너무 쉽게만 강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2회 때는 개론 때문에 99% 과락인데, 민법이 좀 약간 쉬워도 과락 맞으면 합격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차 통과자들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때도 데모는 했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15회 때가 문제가 됐죠. 15회 때는 개론도 약간 지문이 길어서 까다로웠지만 민법도 어려웠어요. 1차 두 과목이 다 어려우니까 뭐가 됐어요? 예? 합격률이 1%밖에 안 된 거예요. 25만 명에 1000명이 합격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15회 데모해서 추가 시험을 친 거예요. 다시 5월 달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론을 이제 출제 선정위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를 했느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쉽고 한 과목은 어렵게 내자. 근데 그때 당시 시험에 민법 출제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출제위원장이 박종두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개론 출제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한성대 안정은 교수인데 전화해서 개론 어떻게 내실 거냐 물었더니 개론은 좀 쉬울 것 같다 하니까, 그럼 우리 민법에서 난이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데 개론도 어려워졌는 거야. 둘 다 어려우니까 날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뭐 우리도 문제를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하는데, 난이도 조정은 여러분이 수능팀이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데 통계로요, 우리가 학생 20명이 들어가요. 시험 치기 전에 20명이 들어가서 그 출제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풀어보고 난이도 어떻게 통계를 뽑아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응시 인원의 약 20% 정도 합격을 하는 도로 조정을 해요. 난이도를.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막 했죠. 올해도 한 2만 명 넘게 합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범위가 광범위한 걸 15회 이후부터 범위를 좁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이제 여러분이 공고 나올 때 보면 어느 범위에서 출제하겠다 공고를 해줘요. 그래서 개론은 범위를 축소시켜 줬더니 점수들이 그 다음부터는 잘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게. 왜?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는 과락 걱정을 했던 과목이요, 최근에는요 개론이 고득점 과목으로 변화돼요. 옛날에는 과락 걱정을 했어요. 민법에서 점수 올리자. 근데 요즘에는 좀 달리 이제 민법의 사례 판례가 거의 90% 가까이 출제되다 보니까 공부 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개론 과목에서 또 고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 올해 시험은 개론은 우리가 쉬웠다고 보는데 많이 또 현장에서는 어려웠다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출제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면요,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뭐 1차는 뭐 관계없어요. 2차 시험이 좀 바뀌어요. 지금 올해 시험 2차 시험 형태가 좀 바뀌었거든요. 원래 저희들도 강하지만은 이제 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중개사 담당하는 이 국토교통부에서 뭐를 하냐면은 대학 교수들에게 앞으로 시험 형태는 1조 5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대학 교수들한테 뭐를 했냐면은 앞으로 우리 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시험에서 웬만하면 이제 실무 위주로 출제를 하는 걸로 원칙에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좀 2차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느낀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 이제 우리 출제위원회 출제한 문제 중에 이제 여러분 중개사 출제하는 건데 샘플로 국토교통부에 보내는 걸 한번 영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을 주어지고 등기부 등본 있죠?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1번 위 표를 보고 문제 쭉 해서 한 3-4문제 나와요.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어려워요. 왜? 실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 형태,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실무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실무 형태를 좀 많이 냈더니 어떻게 돼요? 어렵다고 하죠, 2차.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형태를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 올해 2차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세법하고 그 세법이 뭐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하죠. 왜 2주 만에 공부를 뭐 해서 합격을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2주 만에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세법 2주, 공시법 2주 하니까 공시세법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차 시험 과락의 거의 대부분이 세법 공시법이에요. 공법에선 과락이 없어요. 왜? 여러분 공법은 죽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험에 2차 시험 합격자들이요. 작년 1차 합격자가 25,000명인데 25,000명에서 거의 반 이상이 떨어졌어. 다 뭐 때문에? 세법, 공시법, 과락이. 그리고 공부할 때는 그래서 전략을 잘 구사를 하셔야 되겠고,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러분 교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제1편이 나오거든요. 제1편에 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학 총론은 기초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받으셨는데 이 부동산학 총론, 이 기초 이론에서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출제를 우리가 할 때 올해 시험에 그 제1장에서 출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올해 시험에 출제하는 게 이 부동산업.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시면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업을 할 텐데 이 부동산업 안에는 중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관리업도 있고 임대업 많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자, 이 분류가 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올해 2017년 올해 7월 1일 개정이 됐어요. 이 10차. 여러분 작년까지는 9차 개정된 건데 올해 여러분 4차 산업도 용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업도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류를 더 우리가 세분화 시켰는데 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원래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요거 강의를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부동산업을 배우는데 부동산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바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도 원래 강의할 때 이거 강의를 해줬어요. 왜? 바뀌었기 때문에 해줬는데 대부분 학원에서 이거 강의를 안 한 거야. 바뀐 걸.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돼요? 예? 요거 틀리신 분 많아요. 이거 난이도 상당히 쉬운 겁니다. 바로 한 번만 이 보면 바로 답이 찾아져요. 근데 이것을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28회 시험에 이걸 출제를 올해 했습니다. 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인데 그럼 내년 나올까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아, 원래 출제했으니까 이제 안 내지. 내년 안 내죠. 다른 거 내겠지. 내년에는 다른 거 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올해 출제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동산 개념을 내겠죠. 자, 그리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땅을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부동산 거래의 거의 대부분은 땅인데, 이 토지를 여러분 자격증 따고 토지를 거래할 때 그 토지가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땅인데 어떤 땅을 거래할 거냐,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실무에서 쓰이는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여러분 실무에서 써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문제 출제인데, 요거는요 시험 문제 매년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토지의 용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올해 공부하실 때도 토지 용어 공부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은 토지도 있지만은 또 건물도 있잖아요. 건물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죠? 뭐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이 주택인데,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 특강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출제를 한다고 강의할 때 원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왜 출제를 또 하느냐? 건축법상의 주택인데, 이 주택이 우리가 작년 여러분 시험 치고 나서 작년도 27회 시험 치고 나서 건축법이 개정이 됐어. 개정되면서 주택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약간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또 뭐해? 개정돼서 바뀌었으니까 또 출제하겠죠. 그래서 주택은 여러분이 건축법상에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요. 공동주택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아파트, 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여러분 나중에 거래를 다 해볼 텐데, 그러면 단독주택의 대표적인 것은 뭐죠? 다가구주택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 단독주택 중에서 뭐가 있냐면 다중주택이 있어요. 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장기간에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걸 출제를 했더니 얘 답을 기숙사 가서 답을 하신 분이 많아. 그 보기가 3개 있거든요. 그걸 만족하는 건데, 그 위에 것만 딱 봐도 답이 나올 텐데, 3계층 이하, 단독은 3계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틀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올해 요거 출제를 했습니다. 28회 올해 시험에 다중주택에서 또 우리가 출제인데, 여기서 한 문제 출제했었죠. 여기도 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주택은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를 한 겁니다, 원래. 그럼 내년도에는 당연히 안 하지. 이제 바뀐 거 출제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하지. 예? 올해는 그러니까 무슨 생이냐? 우리 개로는 중간중간 바뀌는 걸 잘 봐야 돼. 바로바로 출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출제 안 해요. 예? 올해는 출제를 했고, 그리고 토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인데,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이 토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알아야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이 특징 그 알고 또 부동산 평가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특성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특성도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 이것도 매년 출제돼요. 그럼 여러분은 매년 출제는 토지 용어, 토지 특성은 매년 출제되니까 내년에 2문제는 맞췄네요. 출제된 범위는 알았으면 그 분야는 시험에 어떻게 돼요? 자주 반복해서 보시란 얘기예요. 출제된. 그러면 맞추는 거지 뭐. 예?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2개는. 그리고 요 4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총론에서는 28회 시험에 4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런 주의해야 될 건요. 이 총론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내년도 시험엔 3문제네요. 우리가 평균 3문제 출제인데 원래 개론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내려고 여기서 4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거 다 쉬운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딱 하니까 대부분 학생이 2문제씩 틀린 거야, 아마. 다중주택 틀리지, 요 표준산업 분류 틀리지, 토지 용어 틀리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보기 중에서 여기 4문제 다 맞춰야 될 문제에서 2-3문제 틀리면은 떨어지려고 작정을 한 것이. 이런 데서는 총론에서는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다 맞춰야 되는데 평균 몇 문제? 3문제 출제되는 범위인데 올해만 4문제 출제했어요. 내년에는 3문제 출제되는데 여기서 출제 안 된 게 있거든요. 뭐 안 되느냐? 내년도에 출제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부동산 개념이요.
자, 여러분 민법에서는 출제 안 합니다. 부동산 개념은. 왜냐? 여러분 부동산 학을 배우는데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에는 이 부동산의 개념을 내년에는 출제를 해요. 그래서 내년 공부할 때는 딱 정해졌네요. 예? 내년은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 여기서 우선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엔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험에. 자, 두 번째 이제 총론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경제 이론입니다. 자, 이 부동산 경제 이론은 이 소비자죠. 자, 부동산 경제 이론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게 수요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또 생산자면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업자 등을 의미하겠는데 이 생산자가 시장에서 부동산을 만들어서 팔려고 내놓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공급. 그러면 수요 공급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서 만나죠? 시장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가 이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만나서 뭐가 결정되냐 하면은 가격이 결정돼서 이 가격에서 부동산과 화폐가 뭐가 이루어져?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화폐와 부동산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뭐가 돼요? 시장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시장에서 가격이죠.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가격이 결정하고 변동하는 이 원리를 또 매년 한 문제 출제하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서 계산 문제가 출제했어요. 26회 시험에도 계산 문제 냈지만은 작년도 또 숫자만 바꿔서 또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주 풀다 보면 작년에도 뭐 학생들 보니까 뭐 10초도 안 걸리대요. 계산 문제 요거 출제를 했습니다. 한 문제 출제를 우선 여기서 했고, 그리고 부동산 수요인데 이 수요 중에 여러분이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탄력성. 여러분 여러분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데 그 용어를 여러분은 잘 안 들어본 용어죠. 탄력성이라는 용어. 예? 그래서 이 탄력성에서는 항상 계산 문제는 매년 출제를 해요. 계산 문제. 그리고 또 이론인데 최근에 봤더니 작년 올해 탄력성에서 두 문제 출제인데 계산 한 문제, 이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두 문제. 하여튼 내년 시험에도 탄력성이 나오면 반드시 내년에도 뭐가 출제한다? 계산 문제는 매년 출제합니다. 출제원들은 계산 문제 여기서 탄력성은 매년 출제한다는 거.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에 출제하는데 올해는 10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탄력성은 내년에도 계산 문제 우선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우리 탄력성은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담배 가격이 인상했어요. 담배 가격을 정부가 인상했을 경우에 정부가 인상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업의 총 수입은 어떻게 변하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담배 가격 인상했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자극을 줘요. 탄력성은 자극을 주었을 때 뭘 한다?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자극을 주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있죠. 근데 이런 거죠. 자극을 주었는데 즉각, 여러분 자극 주었는데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면 그걸 전문 용어로 탄력적이라고 해요. 탄력적. 예? 자, 여러분 바늘 여러분 툭 찔렀어요. 즉각적으로 아야 나오면 탄력적이야. 그게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늦게 나타나요. 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나타나면 이것은 무슨 상품? 비탄력적인 상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작년도에는 탄력적, 비탄력적 출제했거든요. 올해는 그 내용을 출제한 것이 계산 문제하고 다른 내용을 출제해서 탄력성 결정 요인을 출제했는데, 그래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담배는 탄력적인 상품, 비탄력적인 상품. 여러분 생각. 정답이 없어.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담배는 탄력적인 상품, 비탄력적인 상품. 탄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조세 수입은 더 늘어났던데. 여러분 담배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탄력적인 상품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탄력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담배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을 즉각 반응 받아서 대폭 줄이기 위해서 담배 가격을 대폭 올려버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 상품이다 보니까 담배 가격을 한 갑에 약 3, 4천 원 했던 이 담배를 10,000원으로 올려버려요. 미국은. 그 올리니까 어떻게 돼? 담배를 많이 피던 어떻게 돼요? 히스패닉, 아시안계 이런 어떤 계층, 저소득 계층들이 담배를 못 피도록 만드는 거예요. 담배 소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대폭 인상시켜요. 그럼 우리나라도 조사를 했더니 조사 결과가 막 이상해. 우리나라 조사를 했더니 담배가 미국이 탄력적인 우리나라 탄력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의성의 김모 국회의원이 담배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리자 한 갑에.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 날라서요. 예? 어떻게 돼요? 그 컴퓨터 그 소개하는 거기가 폭파당할까요? 욕을 엄청 해. 서민이 피우 꼭 앞에 꼭 붙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민이 피우는 담배 누가 피우라고 했습니까? 서민이 피우는 담배 왜 대폭 올리냐? 정부가 돈이 없니 뭐 하면서 뭐 조세 수입이 뭐 나오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가격을 대폭 올리니까 안 돼서 여기 협상을 본 거예요. 협상을 봐서 얼마? 10,000원에 반, 5,000원 해서 얼마죠? 4,5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올린 거잖아요. 세금 2,000원 부과해서 애매모호하게 올리니까 수요량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계층에서 많이 줄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바꾸가 된 거야. 오히려 소비가 더 늘었어요. 아니 세금 올리기 전부터 소비가 더 늘었어요.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배 조세 수입이요 엄청 증가했습니다. 조세 수입도 많이 증가했지만요 기업의 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담배는 비탄력적 상품이에요. 보니까 가격이 오라도 수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무슨 상품? 비탄력적인 상품. 그런 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통닭 좋아하시죠? 통닭은 탄력적인 상품, 비탄력적인 상품? 탄력적이에요? 제가 통닭 옛날에 아이프 그거 있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AI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조류독감. 감기, AI가 조류독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니까 갑자기 닭 공급이 안 돼.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닭고기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서 통닭. 제가 7,000원에 통닭 한 마리 먹다가 갑자기 12,000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소비를 줄이지, 비싸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닭고기가 공급되면 다시 7,000원 내려야죠. 안 내리는 거야, 12,000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통닭을 안 먹어요. 기분 나쁘거든. 옛날 싸웠거든. 저 윤시선을 그때 프랜차이즈 1호 회장했거든. 그러니까 왜 올리냐? 그럼 다시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프랜차이즈 담당자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했어요. 통닭 가격이 왜 오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롯데마트에서 착한 통닭에서 5,000원 하니까 막 난리를 지는 거야. 프랜차이즈 난리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맹점들이 막 난리, 자기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원래도 7,000원 가라. 그래서 조사를 했지요. 공정거래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프랜차이즈 여기 뭐가 많이 비싼 거야. 가맹 이쪽에. 그런데 외국은 얼마냐? 외국은 4,000원밖에 안 해요. 4,000~5,000원밖에. 우리는 너무 비싸. 2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통닭 안 먹으면은
어떻게 돼?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지. 당연히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없으면은 예? 가격은 떨어지지. 공급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도 먹어요. 예? 그래서 통닭 가격이 올려도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 보고 가격을 인상을 하는 거야. 완전히. 예? 양은 더 줄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통닭도 무슨 상품이야? 비탄력적 상품.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상품 가격 할 때 어느 정도 올려야 되냐. 이거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라면도 뭐다? 비탄력적 상품. 예?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도 탄력적인 상품도 있고 비탄력적 상품도 있는데 그걸 잘 알아야 여러분이 거래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탄력적인 상품이 있는 쪽에 가서 업을 해야 되느냐, 비탄력적인 상품이 많이 거래되는 지역에 가서 업을 하냐. 여러분 수입이 달라져. 왜? 여기 써야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그걸 잘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에서 우리가 또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출제를 할 때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 미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 공급에서 출제했지만 올해도 공급에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인데 자, 요걸 구별할 수 있느냐, 요 관련해서 한 문제 출제했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또 출제했는데 올해도 또 출제했어요.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수요도. 수요, 량의 변화, 수요 변화 있죠. 그럼 그거에서 이제 요 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매년 출제합니다. 예? 수요 공급에서는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요의 개념, 수요 곡선에 있어서의 개념 쪽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수요의 개념, 수요의 개념이라든지 또 우리는 수요, 또 량의 변화, 또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예? 수요의 개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또 수요 곡선상에서 탄력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관련해서 문제 또 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제 이론에서 올해 시험 문제 5문제가 여기서 출제했습니다. 수요 공급에 관련된 이론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올해 여기서 5문제가 출제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경제 이론에서 출제된 우선 내용을 한번 봤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나오는데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 다른 이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2년마다 한 번씩 또 출제를 하는데 올해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럼 26회 시험에 나왔고 올해 28회 시험에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요것보다는 다른 형태에서 또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올해 여기서 출제했고 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이 효율적 시장을 연결해서 한 문제 출제했거든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 연결했는데 정답은 이쪽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냐 하면 이런 시장이거든요.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 개발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니까 그 발표된 지역의 토지가격이 급등해요. 이런 시장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 그 유형에 대해서 원래 출제인데 요거는 바로 답이 딱 보여요. 뭐 5초도 안 걸려. 답이 딱 1번 지문에 바로 답이 떴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기는 난이도 하루 출제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바로 입지이론인데 입지이론에 보시면은 여러분 입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도 있지만은 또 무슨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상가 점포도 있지만 또 공업용, 공장 등의 공업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자, 이 입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거용 부동산 입지는 과거로부터 나온 풍수 지리 사상에 근거하다 보니까 출제를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주택 거래를 많이 하니까 풍수 지리를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거래할 때 그 집은 풍수 지리상 안 좋기 때문에 요게 좋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땅을 보는 눈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 공장 부지 선정 이것도 여러분 거래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 두 개보다는 우리는 뭐를 요걸 출제하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요 상업용 부동산 또 매년 출제합니다. 우리 당국대 교수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우리 출제할 때는요 여기 입지로 해서 상업용을 단골로 매년 출제합니다. 문제는 출제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를 출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상권. 상권은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 거래할 때 가끔 이런 얘기죠. 자, 그 점포가 있는 지역의 상권의 유동인구는 얼마냐 뭐 얘기를 여러분 많이 해요 실제. 그럼 상권이 뭐냐 이거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그 상권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분석하는 모형이 있어요. 상권을 분석하는 모형. 여러분 부동산 중개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에서 매년 출제하는데 올해 시험은 뭐에서 출제했다? 허프란 학자가 있습니다. 이 허프란 학자의 상권 분석 모형이 출제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 출제, 뭐 정형적인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 출제를 하죠. 예? 그래서 내년도 시험에도 어디서 나온다? 상업용. 학자가 많거든요. 학자가 여러분 공부할 때 한 5명의 학자 배울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학자가 올해는 중요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공부할 때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공간 구조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서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미래에 도시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분석하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자들의 견해예요. 우리는 세 학자를 배우거든요. 왜냐? 출제용 교재는 학자 3명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재 뭐 다른 데 보면 뭐 7, 8명 나오는데 그거 다 할 거 없어. 출제용 교재가 중요해. 출제용 교재는 3명이니까 올해 시험도 뭐다? 3명이 나왔지. 볼 거 있어요? 출제위원. 하여튼 모든 시험 출제위원에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내용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빌려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지대입니다. 또 이 지대에 관련된 이론이 또 학자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또 학자들의 견해, 여러분 공부할 때 보기는 5개인데 5개니까 최소 5명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대론도 매년 한 문제인데 나중에 공부할 때 학자 6명을 배울 거예요. 그 6명 중에 시험에 나온다. 원래는 학자 4명이 나왔어요. 예? 시험에 나올 거 학자들의 견해죠 뭐.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는요 상업, 도시, 지대는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하는 거예요. 예? 학자들의 견해가 어떠한가 이 내용을 묻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에서 또 4문제가 또 출제를 올해 시험에 했습니다. 출제.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볼 때 매년 출제되는 거 지대이론, 상권 분석 모형 이것은 매년 출제를 해요. 또 도시 내부는 지대이론과 같이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출제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대이론까지 섞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2개는 매년 출제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론으로 가면은 또 출제를 매년 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정책 이론 가면요. 출제되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출제요는 계속 요걸 출제. 뭐 당연히 원래도 나왔지 뭐. 정부의 시장 개입, 부동산 시장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왜 개입을 할까요? 이유라든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근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 관련해서 시험 문제 매년 출제합니다. 당연히 올해도 출제했고. 그러면 또 개입의 이유도 있지만은 또 개입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개입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또 정부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또 뭐죠? 간접, 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묻는 건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걸 구별할 수 있냐, 이걸 또 매년 출제해요. 예? 그 중에 직접 개입 중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내용이 공영개발이 있어요. 이건 매년 공영개발 많이 들어보죠. 택지 공영개발, 하여튼 공영개발 많이 들어볼 것이고,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냐면은 토지 비축제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스와 석유를 비축을 해요. 그럼 비축하는 목적은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하는데 토지 비축제도도 직접 개입인데 올해 여기서 또 한 문제 또 출제를 했었죠. 개입의 방법에서도 한 문제, 여기서도 한 문제, 여기서도 한 문제. 예? 많이 나오는데 원래 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걸 물었는데 토지 비축은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LH가 뭐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시험은 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출제해서 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한다? LH. 그 올해 정답이었습니다. 요거는 교재도 안 나와. 이런 건 어떻게 돼?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 상식을 묻는 내용을 바로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LH가 관리하는 겁니다. 올해 출제를 한 겁니다. 비축 요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 간접 뭐 개입을 하는 방법, 뭐 세금 부과하는 거죠.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보조금 지급, 임대료에 대한 뭐 보조금 지급, 뭐 이런 방식은 전부 간접 개입인데 이 내용에서 우리 시험에 매년 출제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시장 개입의 방법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말하거든요. 정책 수단이에요. 자, 우선은 시험 문제에 여기서 출제하고 또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중상층 위주의 분양 정책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는데 그 정책이 뭐죠?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죠.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우리는 임대료 규제란 게 있고 임대료 보조란 게 있고 또 공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뉴스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렌트,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었죠. 렌트. 뉴스 신문에 보면 정부가 전월세 규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임대료 규제는 렌트, 월세 규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었어요. 보기 5개 중에 여기서 정답 지문을 물었어요. 작년에는 공공주택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여기서 정답 물었지만은 올해는 여기서 정답 물었습니다. 하여튼 이슈가 되는 건 잘 공부했는데 여기도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자, 그리고 또 올해 이슈가 되면서 출제하는 게 또 조세 정책인데 이 조세 정책에 있어서 또 시험 문제 또 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또 여기서 또 출제를 또 합니다. 왜냐? 올해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죠. 하여튼 뉴스에서 요즘 대표니까 자주 나오는데 나오면서 언급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헨리 조지예요. 헨리 조지의 사상을 많이 언급해요. 이 진보와 빈곤한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헨리 조지 사상. 그래서 뭐 보유세를 높여서 뭐 세금을 토지로부터 많이 걷어들이자 하는 이런 사상인데 이 사상이 하도 언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이 사상을 출제했어요. 정답 지문으로서. 그리고 헨리 조지도 많이 나오지만요. 요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뭐 했어요? 중과세를 했어요. 그럼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처분하면 많이 내야 되니까 주택을 안 팔아요. 왜? 세금 많이 내니까. 주택 처분을 안 합니다. 그럼 그 주택 공급이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그 효과를 우리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이 동결 효과의 개념이 올해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조세 정책에서 우리가 매년 한 문제 내는데, 조세 정책은 그 해 또 이슈되는 부분들이 가끔 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 기능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리고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론에서는 올해 시험에 5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5문제 출제했는데 평균 시험 문제는 4문제 정도 출제했는데 올해 5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년 전에는 또 몇 문제? 3문제, 또 작년 5문제, 이런 식으로 매년 5문제가 나오는 것이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정부가 바뀌었죠. 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5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 4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정책 이론이거든요. 경제론, 시장, 공간 구조, 입지이론, 정책론인데, 여기까지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은 평균 몇 문제 출제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18문제 출제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출제된 범위에서 본 시험에 가면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1-2문제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16문제는 여기서 맞춰줘야 돼. 16문제 40점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계산 문제 틀린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16문제 정도는 오늘 1교시에서 배운 부분에서 꼭 어떻게 돼? 여기서는 틀려서는 안 된다. 16문제는 여기서 맞자. 요 단원까지는.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 수준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16문제 맞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투자 금융 쪽인데, 그쪽하고 평가 쪽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여러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건가? 그것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 잠시 쉬고 시작.